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평창 2도, 횡성과 영월 4도, 원주는 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마른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옛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첫 재판이 지난 2월 10일에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의 자활기업 허브 이야기가 지역 호텔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매서운 고용 한파가 실업급여 신청자를 늘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2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군내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지역 내 보건기관에서 치매 검진을 위한 인지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 지원 서비스, 치매 가족과 보호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원주시가 26일부터 간현관광지 케이블카를 운영합니다. 이 케이블카 건설에는 33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 케이블카는 간현유원지 주차장에서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까지 970m 구간을 오갑니다. 원주시는 이 케이블카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기존 시간당 1,000원의 요금을 받았던 24시간 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무료로 운영합니다. 운영은 영월읍에 있는 국공립 내성 어린이집에서 맡고 이용 대상은 생후 15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이용 한도는 월 7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당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을 통해 운영되는데요. 올해는 예약 앱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동과 보육 직원의 상해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하원 시에는 보호자 확인 절차도 철저히 시행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3년 10월 옛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서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첫 재판이 지난 2월 10일에 열렸는데요. 아카데미의 친구들 신동화 활동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엔 오늘 시간상 한계가 있겠지만 2023년 10월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상황을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철거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치는 원주시의 수차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당시 원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에도 정책토론 청구서 보완을 빌미로 200여 명 이상의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그대로 강행하면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일관했습니다.
또 전국의 건축, 근대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의 철거 만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요구했던 극장의 등록문화재 권고조차 모두 거부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10월쯤에는 아치는 시청과 극장을 오가면서 철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자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끝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철거를 저지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때문에 양측이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네, 원광수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집회 방해에 관해 고발했는데요. 사전 집회 신고를 한 집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넘어뜨리거나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 일에 투입시키고 시민들의 합법적,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해산 명령 대상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업체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을 달거나 집회에 동원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서를 보면 댓글 작성과 집회 참석 동료는 또 사실로 확인되나 그것이 철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청 앞 신고된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활동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청 입구에서 사전에 신고된 집회로 단신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활동가를 질질 끌고 가며 상해를 입힌 영상 자료가 남아있음에도 경찰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마찬가지로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판단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수사 종결이 과연 법치주의 아래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였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네, 반면 업무방해, 또 건조물 침입, 특수 건조물 침입 등 아카데미의 친구들 소속 24명이 기소가 돼서 지난 2월 10일에 첫 공판이 진행이 됐죠. 네, 2월 10일에 첫 공판이 진행됐고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엇갈린 판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 걸까요? 아친 시민 24명에 대해서는 실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구공판이 이루어진 것부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발된 시민들은 청년들이고 또 전국의 영화인들도 일부 있고요. 아친이 했던 집회가 불법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아니었고 또 과정에서 소음이나 폭력이 있었던 집회도 아니었고요. 신고된 집회에서 자리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던 거죠. 다들 의아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지만 무죄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혐의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떤 단체나 주도자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극장을 지키고 싶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시민들은 원주시에 수많은 회유와 대화 요청을 했고 국회나 문화재청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막무가내식 철거보다 전문가나 타당성을 따져 결정하자는 합리적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무시된 상황에서 대응했던 시민의 기본 권리로서 집회를 진행했던 것인데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것이 어떤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받은 혐의가 업무방해이고 또 원주시와 철거업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인데 철거업체 중 한 곳에는 이미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시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원주시가 왜 업체 입장에서 시민들을 고발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고 또 아침이 느낄 때에는 시민의 입을 막기 위한 겁주기식 사법 대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극장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것이었고 그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위협을 받아야 하냐 하는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사실 도대체 그 극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극장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실 저희는 아직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극장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아카데미 극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건축과 근대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극장의 건축적, 문화적 가치에 관해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재청에서도 2차례나 권고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이 철거된 뒤에 이 극장의 가치에 관해 더 알리기 위해서 극장과 관련된 내용들로 책을 만들고자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극장은 우리나라 근대사와 영화사에 있어서 주요한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내부와 외관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원형이 훼손된다고 했던 얘기들도 있는데 리모델링 내용을 보면 내력복을 보강한다든지 내진 성계를 한다든지 하는 안전성을 보강하는 부분이었지 원래 건축적 미를 훼손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극장과 연결된 살림집에는 카페나 지역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해서 현재 비어버린 원도심을 활기차게 만들 관광 거점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공간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 가명이나 원동 성당을 주차장을 갑자기 만든다는 이유로 허문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필사로 잘못된 행성을 막았던 것인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죄가 된다면 누가 나서서 이 지역에 애정을 쏟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시민을 벌주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억압하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불송치된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대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경찰에 다시 올바르게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요. 예. 시민 24인에 관한 업무 방해 관련 재판 또한 침착하게 서로 지치지 않도록 연대해 가면서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꿈꾼 청년들 또 주민의 기본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동참해 주신 지역의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연대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범법자가 되어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원주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의 말씀들로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의 친구들 신동화 활동가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에는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허브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자활기업이죠. 허브 이야기가 있는데요. 허브 이야기가 지역 호텔과 자활기업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자활기업 허브 이야기가 조금 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인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허브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근로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의 대표 자활기업 중 한 곳인데요. 네. 허브차를 비롯해서 허브 관련 건강제품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기업으로 2012년부터 허브 관련 차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제조하면서 매년 180여 명의 자활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이야기는 치악산 자락의 농장에서 직접 무농약으로 다양한 허브를 재배하는데 모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허브 제품과 공예품, 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네. 이 허브 이야기를 운영하는 오인숙 대표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8년째 이 자활기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전국자활기업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허브 이야기의 차상품을 비롯해서 상품 품질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사람들이 어떤 편견도 없이 이 상품 자체의 경쟁력 자체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허브 이야기 오인숙 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활 상품이 정말 정직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자활 기업의 상품이라고 해서 조금은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키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정말 이게 지역사회에 넓혀가는데 또 이 원주를 알리는 과정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 오키드 대표님의 생각이 굉장히 마인드가 컸던 것 같고요. 저희 상품 보자마자 하겠다. 우리 자활기업 상품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전국에서 자활 상품을 이렇게 협약식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납품하기는 처음이에요. 이것이 허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확산이 돼서 이게 한 입걸음이 되고 키고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지난주에 자활기업 허브 이야기와 지역 호텔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원주 오키드 호텔과 허브 이야기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호텔은 이번 협약으로 허브 이야기에서 제조하는 캐모마일 티백 등을 호텔 어메니티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자활기업과 관광업이 협력하면서 호텔을 비롯한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허브 이야기의 상품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네. 이번 허브 이야기 상품의 디자인 등은 경제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이 됐고요. 자활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과 또 호텔 손님들에게 이 어메니티로 제공하는 허브차 티백의 홍보 효과로 자활기업의 발전과 또 지역 기업 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협약의 내용과 협약 배경에 관해 호텔 직원과 백도헌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제 이 제품을 그냥 객실에 놓고 무료로 손님한테 준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이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SNS나 어쨌든 저희 호텔은 거의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홍보가 돼서 이 분들이 그냥 단순히 객실에 그 차 2개 있는 거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구매를 원하신다거나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도 진행을 해볼까도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말씀을 나눴고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제품들도 있으면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이제 허브 스토리에 도움이 되는 호텔로서 네,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협약을 하게 된 계기는 허브 이야기가 이제 자활센터 힘드신 분들이 이제 생산을 하셔가지고 제공할 수 있고 그 스토리를 저희가 원주를 시발점을 시작해서 여기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저희가 원주 지역 상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활기업과 민간기업이 협업하면서 상생하는 계기가 더 확산되길 기대가 되는데 허브 이야기 제품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네, 원주에서 나는 허브와 잎으로 만들어진 이 티백과 건강 제품은 원주 로컬 푸드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활 의지가 있는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근로와 활동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사회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서운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위기가 고스란히 고용 시장에 반영되면서 실업급여에 기대야 하는 강원 지역 실직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정호근 행정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요. 네. 이에 인해서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전국적인 그 실업급여 수급자 상황을 보더라도 2022년 1월 달에 18만 7천 명, 근데 23년도 1월 달에 18만 8천 명, 그다음 24년도 작년에 1월 달에도 20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만 6천 명 이렇게 이제 지급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줄지 않고 꾸준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의 경제 상황 등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은 올 연말 실업급여 수급자가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요. 23년에 24만 명이 거의 받았고요. 예. 작년에도 24만 명, 평균적으로 연속해서 24만 명에 이르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만 보더라도 2만 1,800여 건이 지급이 돼서 하루 평균 강원도에서 700명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권도 23년도에 실업급여 수급 건수가 1,687건, 작년에도 조금은 줄었지만 1407건으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추세로 보더라도 원주권도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좀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수치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신청자를 살펴봤을 때 특히 어디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은지도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제조업과 특히 이제 건설업 분야에서 또 도소매 업종 그리고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경비 이직 등으로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또 사직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 가장 이제 많은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축소라든가 중소제조업체과 스마트업, 도산이 이어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실직하게 되었고요. 네. 이들이 바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이제 1월달의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제조 건설업 취업자 수가 3개월째 계속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고 특별히 건설업체 폐업 건수가 작년에 182건에 달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특별히 취업자가 어려워서 여기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신청자가 건설업과 제조업 또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침체 위기 혹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의미일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실업률이 3.8%로 1년 전보다 0.5% 올랐는데요. 네. 이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불황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고용률 감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의 이유가 그럴 것이고요. 또한 사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요.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직원을 이제 줄인다라든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고용 한파 또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적으로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좀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와 이제 주요 산업이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탄핵 정부로 인해서 불확실성도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업급여 단타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정규직 일자리 선호하지 않고요.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다 보니까 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실업급여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된 것만큼이나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64,192원, 즉 192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 최저임금을 받고 세금 공제하다 보면은 그거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 특별히 이제 실업급 수급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약 70만 명이 넘는 청년 미투족의 증가 원인이 가장 또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피업률 증가도 실업급여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그럼 고용 한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동안에 동일 사업장에서 뭐 3회 이상을 수급하게 되게 되면은 뭐 10% 이상 감사한다라든가 이런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자를 줄이는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 제도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세 번째는 네. 재취업 정책이 좀 강화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근 행정사였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